자, 행정계획 끝나면서 이제 행정회의가 나왔습니다. 행정회의 왜 나왔나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총론 중에서 일반 행정작용법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일반적 추상적 규율인 행정입법과 그리고 개별적 구체적 규율인 행정이 중간에 걸쳐 있는 행정계획까지 배웠습니다. 드디어 행정행위를 배우는 거죠. 행정행위를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얘가 항고승의 대상이 처분이거든요. 얘는 학문적 개념이고요. 그래서 강학상 행정행위라고 적어 놓는 거고, 처분 개념은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우리가 행정쟁송법이라고 불러요. 행정쟁송법상 처분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행정행위는 우리가 이제 의하고 종류, 그리고 구분, 성질, 이런 것들을 앞으로 쭉 배울 겁니다. 행정행위의 의의는 뭐냐? 의의에서는요, 행정행위란 수범자와 규율 대상으로 볼 때, 즉 구별기준인 수범자 또는 수범자, 규율 대상으로 볼 때 개별적, 구체적, 법적 규율이죠.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국민에게 하는 일정한 행정규율, 법적 규율 중에서 특정 소수인에 대한 개별적 또는 시공이 특정되어 있는 구체적 규율이죠. 자, 개별적,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분류 기준도 있었어요.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 내용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결정하죠. 그 성격은 곡권적 작용입니다. 행정체의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곡권적 행정작용, 그게 행정행위 처분이에요. 종류는요, 수익적 처분도 있지만 이익을 수여하는 처분도 있지만 침익적 처분도 있죠. 침익적 처분이란 이익을 침해하는 거니까 보통 제재 처분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경찰 행정 중에서 일정한 규제권을 행사하는 거 대부분 이제 침익적 처분의 성격이 있고, 얘를 침해적 처분이라고도 불러요. 또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복효적 행정행위란 단어도 알아두세요. 복효적 행정행위는 효력이 복수다. 즉 수익적 성격도 있지만 침익적 성격도 있는 경우입니다. 나한테 처분이 나왔는데요. 처분은 수익적 처분이지만 이에 따른 반대급부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 건축하게 해줄게. 대신 너 진입도로 넓혀서 기부 체납해 국가에. 이렇게 한 사람에게 복효적 효력도 있지만 보통은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누군가에게는 수익적이지만 누군가에는 침익적 처분인 제3자에게까지 효력을 미치는 제3자요 행정행위,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복효적 행정행위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여지는 건데요. 복효적 행정행위, 제3자의 행정행위 또는 이중효적 행정행위라고 불러요. 효력이 이중적이라는 거죠. 이중효적 행정행위. 실제 답안지에서는 얘 아니면 얘를 쓰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갑도 수익적 처분을 신청하고, 자, LPG 충전소 허가, 보통 액화 석유가스 충전 허가인데요. 군 단위당 하나만 허가가 나옵니다. 근데 갑도 신청하고 을도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갑에게 허가를 해줬어요. 그럼 얘한테는 불허가죠. 이때 서로 경쟁관계에 있을 때 갑에게 허가 처분을 한 것은 갑에게는 수익적이지만 을에게는 어때요? 갑에 대한 허가는 자신에게는 불허가 처분이 되기 때문에 갑에 대한 허가 처분이 갑에게는, 처분의 상대방인 갑에게는 수익적이지만 을에게는 침익적 효과가 있죠. 이럴 때 이 허가 처분을 제3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친다 해서 제3자의 행정행위 또는 누군가에게는 수익적, 누군가에게는 침익적, 그래서 복효적 행정행위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구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의사표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의사표시 외의 정신작용인 일정한 인식, 판단 이런 것들을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라고 부르죠. 나중에 뒤에서 배울 겁니다. 물론 기초법규에서 했어요. 행정행위의 성질에서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례에서도 많이 나오고 단문에서도 많이 나오죠. 기속행위, 재량행위는 일정한 행정행위의 성질로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경감승진 시험 문제에서 국가공무원법 78조 1항에서 징계위원회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해서 기속이냐 재량행위냐를 막 쓰냐 마냐 경감승진 시험 끝나고 내부 커뮤니티에 논란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어떤 강사님들은 이거 써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건요 행정부 내부 행위예요. 대외적인 처분이 아닙니다.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주를 거기서 쓸 일이 없는 거죠. 징계 의결을 요구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이 이루어지고 징계 양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징계권자에게 그것이 통보되면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이 기속이냐 재량행위냐가 문제가 되죠. 보통 인사권 행사는 재량행위가 됩니다. 징계 처분 자체가 재량행위지 징계 의결 요구가 재량행위가 아닌 거죠. 기속행위. 이거는 법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 기준은 행정행위, 즉 처분의 성질로서 논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앞으로 배운다. 자, 행정행위입니다. 얘는 강학상 개념이라고 했어요. 행정행위는 첫 번째 행정청이 해야 됩니다. 행정청이 해야 돼요. 따라서 국회에서 하는 입법행위는 행정행위 아니에요. 법원에서 하는 재판도 행정행위 아닙니다. 행정청이 해야 되고 두 번째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해야 돼요. 따라서 행정청이 하기는 했지만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이 아니라 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행정 입법을 하는 것은 행정행위가 아닌 겁니다. 다음,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외부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외부의 직접적 법적 효과, 이걸 우리가 보통은 법적 행위라고 불러요. 법적 행위해야 됩니다. 법적 행위란 외부의 직접적 효과가 발생해야 됩니다. 따라서 외부가 아니라 내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같은 행정부 내에서의 일정한 동의, 승인, 행정부끼리의 동의, 승인, 협의, 이러한 내부 행위는 처분이 아닌 거예요. 여기다 적어볼까요? 법적 행위는 외부의 직접적 효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부의 내부 행위는 처분, 즉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인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요구해야 된다. 기속규정으로는 돼 있지만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는 기속행위, 재량행위로 들어가진 않아요. 다음, 직접적 법적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직접적 법적 효과가 없는 사실행위. 사실행위는 법적 행위와 구분되죠. 법적 행위는 외부의 효력이 있어야 되고 플러스 직접적 법적 효력이 있어야 돼요. 사실행위는 직접적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행위는 행정행위, 즉 처분이 아니에요. 다만 사실행위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이게 권력적 사실행위. 그리고 사실상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부르죠. 법적 효과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 단순 사실행위가 됩니다. 권력적 단독행위해야 돼요. 단독행위해야 되기 때문에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또는 공법상 합동행위, 합동행위도 처분이 아닙니다. 자, 의사표시는 단일한 의사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단독행위도 있고요.
서로 상반된 의사의 합치, 청약과 계약 체결할 때 청약, 승낙이 있죠. 이런 의사 합치를 계약이라고 부르죠. 동일한 방향의 복수의 의사 표시, 이거를 우리가 합동행위라고 부르죠. 행정행위 처분은 단독행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법상 계약도 처분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공법에 근거한 공법상 계약이라도 처분이 아닙니다. 공법상 합동행위도 처분이 아닙니다. 공법상 합동행위 대표적인 건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의 조합 총회입니다. 조합의 총회 의결은 다수결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게 합동행위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앞으로 뒤에서 계속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공법행위이기 때문에 사법행위는 또 안 됩니다. 사법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 국고인데, 국가의 곳간이라는 말이어서 이거는 국가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국고작용이라고 불러요. 물건 사고 뭐 이런 거. 국가가 행하는 국고작용은 사법행위입니다. 사인의 행위와 다를 게 없어요. 자, 여기서 빠지는 거 보세요. 행정청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의 입법행위, 사법부에서 법원에서의 재판행위가 빠지는 거고, 행정청이 했지만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행정입법은 빠져요. 외부에 직접적 법적 효력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행정부 내부 행위인 일정한 동의, 협의, 합의, 승낙 이런 것들은 행정행위 아닙니다. 직접적 법적 효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적 사실행위 조심하세요.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을 인정을 해요. 이걸 알아둬야 돼요. 행정행위의 개념은 학문상 개념이다. 실무상으로는 행정처분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행정심판법과 소송법에서는 행정자 떼고 그냥 처분이라고만 써요. 실무에서는 판례가 행정처분이라는 용어를 쓰죠. 개념 요소 보겠습니다. 일단 행정청이 행위해야 돼요. 행정청이란 앞에서 배웠죠. 행정기관 중에 하나인데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외부에 자기 이름으로 그 의사결정을 표시합니다. 이 자기 이름이 처분 명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처분서 발령할 때 보면 제일 끝에 지방경찰청장 명의가 찍혀 있죠. 그게 자기 이름입니다.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라 부릅니다. 행정청의 행위는 사무분담 조직인 행정기관의 구성자로서 공무원에 의해서 물론 공무원이 행하겠죠. 행정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뿐만 아니라 그 밖의 공무원단체야 공무수탁사인도 포함된다. 공무원단체와 공무수탁사인 무슨 지위가 있다고 했어요? 이중적 지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받은 사무와 관련해서 또는 공무원단체는 법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법적 효력의 기속 주체이기 때문에 행정 주체이면서 대외적 처분을 할 때는 행정청의 지위를 동시에 갖습니다. 따라서 시험에는 얘가 많이 나와요. 공무원단체하면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사례에서는 조합이 많이 나오는데 조합도 행정청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도 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거죠. 공무수탁사인도 행정청의 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의 피고가 돼요? 항고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다음,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니까요. 행정행위는. 개별적이란 수범자가 특정 소수임을 의미하고 구체적이란 규율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은 수범자가 특정되어 있다는 거, 구체적은 규율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와 달리 일반적 추상적 규율인 행정입법, 그 중에서도 법규명령은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행정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즉 수범자, 행정행위를 받는 자인 상대방은 특정 소수여야 됩니다. 개별적이어야 돼요. 규율 대상은 일회적이어야 됩니다. 즉 사건이 특정되어 있어야 돼요. 장래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규율은 안 됩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에 관한 구체적 규율인 일반 처분도 우리가 일반 행정행위라고 불러요. 일반 행정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거죠.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면요,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 또는 운전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수범자는 일반적입니다. 미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공간이 특정되어 있죠. 거기서는 일단 멈춰야 되는, 그래서 구체적 규율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외부의 직접적 법적 효과를 발생시켜야 돼요. 이걸 우리가 법적 행위라고 부릅니다. 법적 행위란 외부의 직접적 법적 효과를 발생시켜야 돼요. 내부적인 직무명령, 이건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행정청 내부적 행위는요,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발령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처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A 행정청이 건축법령을 담당하는 행정청이에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그 건축물의 소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관할, 소방법에 의하면 관할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B가 A에게 이건 소방시설 요건 못 가져서 부동의합니다. 동의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부동의를 이유로 건축허가 거부 처분이 나옵니다. 질문. 취소 소송으로 다투려고 해요. 소의 대상이 뭐냐? 질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의 대상이 될 만한 행정청의 행위는 지금 두 개가 나왔네요. 거부 처분과 부동의죠. 행정행위와 처분은 거의 동치 개념으로 보면 돼요. 조금 미묘하게 다른 게 있긴 하지만, 자, 이때는 뭘 다퉈야 되느냐? 결론은 얘만 소의 대상이 됩니다. 왜 얘만 소의 대상이 되죠? 얘만 처분성이 인정돼요. 즉 얘는 행정행위입니다. 얘는 처분이 아니에요. 즉 행정행위 아닙니다. 처분도요,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돼요. 국민은 대외에 있죠. 대외적인 직접적 법적 효과가 필요합니다. 이 부동의는 행정부 내부 행위에 불과합니다. 즉 행정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해요. 이 부동의 자체만으로는 국민에게 직접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행정행위, 즉 처분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항고소송의 대상은 건축허가 거부 처분 예죠. 그럼 갑은 건축허가 거부 처분에 대해서 누구를 피고로? A 행정청으로 피고로 삼아서 소송을 제기하고, 다만 처분의 위법 사유로 주장할 때 이 부동의가 잘못됐다라고 주장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얘는 피고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만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부동의한 게 문제가 됐죠. 얘는 나중에 행정소송법 17조 행정청에 소송 참가를 신청하면 얘는 뭐가 되느냐? 관계행정청이 됩니다. 관계행정청은 나중에 행정소송법 17조에 따라서 소송 참가를 시키면 돼요. 이건 나중에 뒤에서 배웁니다. 이렇게 행정행위와 처분은 행정부 내부에서 그치지 말고 대외적으로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된다. 알아두십니다. 다음, 권력적 단독행위해야 돼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작용합니다.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작용이에요. 그래서 단독행위가 아닌 2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여러 명이 의사를 합치하는 다수결 같은 걸 하는 합동행위도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행정행위가 아니란 말은 다른 말로 처분이 아닙니다. 처분이 아니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간다?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 공법행위해야 돼요. 따라서
협의의 국고작용, 이건 국고라는 게 국가의 국한, 사경제 행위거든요. 사경제, 국가가 사경제 주체인 민간인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하는 행위를 국고작용이라고 불러요. 사법계약의 형식으로 공행정 업무를 다투는 행정사법, 이런 것들을 지어야 되는데 별로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두 단어는, 이 두 가지는 사법행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공법행위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죠. 그 중에서도 권력적 단독행위로서의 처분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즈음에서 한번 볼게요. 강학사 행정행위 요건은 첫 번째, 행정청이 해야 된다. 두 번째,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해야 된다. 세 번째, 법적 행위해야 된다. 법적 행위란 말은 외부에 직접적 법적 효과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 권력적 단독행위해야 된다. 다섯 번째, 공법행위해야 된다. 얘는 학문적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처분 개념 한번 써볼까요? 쟁소법상 처분이 더 중요한 개념이죠. 항고소송의 대상이 돼야 되니까. 여기도 행정청이 해야 됩니다.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해야 돼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됩니다. 사실 법에는 여기까지만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네 번째 요건을 요구하는 거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된다. 자, 여기 보세요. 똑같죠, 지금. 1번 똑같고 2번 똑같고, 이 공권력이란 말이 공법행위로서 권력적 단독행위는 공권력이 되는 거죠. 4번과 5번은 어떻게 보면 3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판례가 설치하는 행정행위, 즉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은 행정부 밖에 있죠. 행정부 밖에 있습니다. 외부, 즉 대외적으로 직접적 법적 효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3번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잘 보세요. 이때 여기는 좀 지울게요. 자, 여기서부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봅니다. 이런 행정행위와 강학상 처분의 관계를 논의할 때요. 첫 번째, 양자는 동일하다. 이게 일원설입니다. 즉, 처분은 행정행위와 동일하다. 일원설. 따라서 처분은 행정행위는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는 실제법에서 뽑아진 개념이거든요. 즉, 실체법적 개념인 실체법적 개념의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와 처분이 다르지 않다. 일원설, 실체법성 개념설. 이 견해에 따르면 행정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 아니죠. 사실행위니까.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행정행위 아니죠. 그러면 처분에도 권사가 포함되지 않고 비권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견해에 따르면, 일원설에 따르면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공당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행정행위는 학문적 개념인데 처분은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쟁소법의 개념이니까 얘를 훨씬 더 크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원설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이원설. 이원설은요, 실체법에서 뽑아진 개념인 실체법상 개념인 행정행위와 행정쟁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을 둘이 같이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처분은 행정쟁송법이 인정한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쟁송법적 적 대신 상이라고 써도 돼요. 개념으로 처분을 보는 겁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권사는 행정행위가 아니에요.
비권사도 행정행위 아닙니다. 그렇지만 처분에는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포함시키는 견해예요. 그러면 이 견해에 따르면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이 맞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최근 판례는 거의 이쪽으로 갔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견해에 따르면 잘 보세요. 이원설, 즉 행정행위와 처분은 이원, 다르다. 처분은 쟁송법이 인정한 쟁송법상 개념으로서 실체법상 개념인 행정행위와 다르다고 본다면 이원설에 따르면 권사와 비권사는 처분인 겁니다. 뭐는 아니에요? 행정행위는 아닌 것이죠.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이렇게 돼요. 처분 개념이 행정행위 개념보다 훨씬 더 넓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원설에 따르면 권력적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사실행위니까 행정행위는 아닙니다.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쟁송법상 처분에는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원설이에요. 쟁송법상 개념을 실체법상 개념인 행정행위와 별도로 개념 정의를 하는 게 이원설입니다. 자, 이 개념 차이 꼭 구별을 해 주셔야겠어요.